그 항해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호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녹슨 선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수사 업무를 시작했죠. 그는 난파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오래된 신문을 조사하고 보험 기록을 훑어보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봤죠. 수백 시간에 걸친 치밀한 조사 후에 마이클은 그 난파선이 코토팍시호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같은 배가 쿠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해경은 1925년에 실종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난파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몇몇 과학 기자들과 팀을 이루어 계속 조사했죠. 곧 마이클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배의 잔해 속에서 SV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세 밸브를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이 이니셜이 스콧 밸브 제조회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회사의 본사는 코토팍시호가 건조됐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시간에 있었죠. 그 회사는 아마도 코토팍시호의 부품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풀린 것 같았죠. 곰 난파선은 정말 사라진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코토팍시호에게 미스터리한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요? 나중에 마이클은 몇몇 오래된 서류들 중에서 그 배의 목수의 증언을 발견했어요. 목수는 배 위에 석탄을 덮은 해치가 침몰하기 전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죠. 승무원들이 쿠바로 출항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도 커버 수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만약 항해 중에도 해치 커버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다면 물이 쉽게 배에 들이찰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물이 아마도 열대성 폭풍우가 치는 동안 화물칸에 넘쳤던 거겠죠. 이게 코토팍시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예요. 신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선박과 비행기가 실종된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죠. 아직도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사건들 중 하나는 1948년에 일어났어요. 여객기 한 대가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죠. 이 비행기는 코토팍시호와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3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비행 내내 날씨는 맑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을 때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 비슷한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견됐죠.
하지만 아무도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더 이상한 일이 그로부터 얼마 전인 1945년에 일어났어요. 5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실종된 사건이었죠. 몇몇 훈련 조종사들이 비행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죠.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정말 이상했어요. 훈련생들은 2,5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종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절대 신입 조종사들이 기지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맞닥뜨렸을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문가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죠. 바로 시간여행이에요. 1970년 브루스 게너는 안드로스 섬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3,500m 상공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구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름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그것을 뚫고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진입하자마자 어둠에 휩싸였어요. 마치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바뀐 것 같았죠. 갑자기 브루스 주위에 하얀 섬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온 하늘이 밝게 빛났죠. 그는 비록 그게 뭔지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번개는 아니었다고 해요. 비행기는 거의 30분 동안 이상한 구름을 뚫으며 날아갔어요. 브루스는 그러는 동안 구름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비행기 주변 공간이 터널로 변했죠. 그러곤 터널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브루스는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애쓰면서 잔뜩 긴장했죠. 모든 기기와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고 있었고 전자기기들은 작동을 멈췄어요. 그때 터널 끝에 하얀 빛이 나타났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행기는 마지막 순간에 닫히는 구름 터널을 탈출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브루스는 이제 자신이 어떤 하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브루스는 간신히 지상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했어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브루스는 약 400km의 거리를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4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상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죠. 착륙했을 때 브루스는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을 확인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연료를 훨씬 적게 소모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간여행을 한 비행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강한 태양풍이 불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비행기의 전자기기와 장치가 이상해진 것은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비로운 구름은 어떨까요? 플로리다 해안은 2개의 큰 기류가 만나는 곳이죠. 하나는 고기압이고 다른 하나는 저기압이에요. 이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폭풍 후 구름이 형성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브루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둠의 기운이 개입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 이상이 시공간을 곡선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브루스가 단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정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우연이거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진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배나 비행기들의 수가 세계의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